일본에 대해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넓이가. 근데 일본이 크다는 얘기. 일본과 독일. 일본이 조금 큽니다. 그렇지. 생각은 가지. 37만 38만 평방킬로미터. 그만큼 일본이 크고요. 독일이 의외로 작습니다. 프랑스가 한 60만 평방, 그리고 스페인이 한 50만 평방킬로미터 되죠. 그리고 GDP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독일 플러스 한국하고 같습니다. 독일 하면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는데 일본은 그 독일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독일 플러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영국하고 프랑스를 합치면 일본하고 같습니다. GDP.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합스부르크 절을 구경하시게 되었는데 지난 여름에 우리 부대진 회장님 인솔하에 합스부르크를 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유럽 알프스도 보고 비엔나를 갔다는 얘기죠. 비엔나에서 저는 비에 처져가지고 한 열흘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비엔나가 잘 사는 도시 랭킹 내면은 최근 한 20년 동안 계속 1등입니다. 비엔나 1등, 2등을 멜보른하고 몇 개가 다투더라고요. 캐나다하고 호주에 있는 도시가 크고 하여튼 비엔나 1등이고, 놀랍게도 요사이 잘 사는 도시 랭킹에 동경이 올라옵니다. 동경, 오사카 이렇게 큰 도시가 랭킹 10위 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랭킹 10위에 올라가 있는 잘 사는 도시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동경입니다. 동경,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등등. 또 하나 있네. 미슐린 가이드에 올라있는 음식 점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파리가 아니고 동경입니다. 압도적으로 동경, 한 340개 됩니다. 2등이 파리가 아니고 뉴욕인가 보다. 오사카가 굉장히 높고 교토가 높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분들. 합스부르크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여행을 설계해 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유럽 여행해 보면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중심의 합스부르크와 어디를 가든지 만납니다. 저 스페인에 가서도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스리던 시절의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에스코리알 궁전, 어마어마한 돌무더기처럼 되어 있는 그것도 합스부르크고, 펠리페 2세도 합스부르크고, 하여튼 합스부르크가 많이 만나고, 네덜란드 가서도 만나고, 저 이탈리아는 온통 합스부르크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이 도대체 합스부르크가 뭐냐?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오스트리아 이제 비엔나로 와투게 됐는데, 비엔나에 있는 호프부르크 궁전에 있는 아마 유물들이 오늘 여기 많이 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호프부르크에 가면은 저는 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 박물관을 자주 보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갑옷, 칼은 호프부르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스부르크가 유럽의 한때 대부분을 지배한 적도 있고, 더구나 유럽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시절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다스리던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을 해가지고, 한때는 이 합스부르크의 지배 영역이 유럽의 대부분 플러스 남북 아메리카니까, 이때 처음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은 합스부르크가 왕조가 다스리던 스페인 제국을 말합니다.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1세와 싸워가지고 무적 함대가 깨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낙조로 들어가지만은 하도 강한 나라니까 망하는데도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망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쇠망만 했습니다. 그 합스부르크의 영광, 나중에 이 사람들이 힘이 줄어들면은
군사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력에 의존을 합니다. 외교력에 제일 중요한 게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뭐 나폴레옹 1세 부인도 합스부르크 출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결혼을 통해가지고 이 나라 주스 묻고 저 나라 주스 묻고 해서 그러면 결혼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공주님들을 양성했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에 가면 비엔나 가면 딱 느껴지는 게 격이 높다. 격이 높다. 단수가 아주 뛰어나다. 고귀하다. 비엔나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이 합스부르크와 그러면 한국은 아무 관계가 없느냐? 있죠.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를 건국 대통령이 부인으로 맞았다. 그것도 여행 중에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혼녀 출신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구애를 해가지고 맺어진 관계입니다. 저 그런데 비엔나 가보면은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란체스카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아마 현지 공관원이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양수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공회 다니시던 분인데 이 비엔나 대사를 했습니다. 이때 거기서 비엔나 대사 시절에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1965년 7월이죠. 한국에 시신은 한국에 와서 국민장도 안 했습니다. 가족장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례 절차 시비가 좀 있어가지고 묻혔을 때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엔나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프란체스카에서는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그 집안 중 누가 그 경찰청장 한 사람도 있거든요. 좋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데 이분이 유양수 대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나누는 이야기가 유양수 대사가 쓴 대사의 일기장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꼭 무슨 그림 같습니다. 그 장면이 참 애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양수 대사가 본국에 박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몇 년 뒤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돌아오셔가지고 이화장에서 양자인 이인수 씨, 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그분하고 같이 사시다가 199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가면서 느낀 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사상적 배경이 이분이 조선조 사람이니까 유교적 그리고 한문에 기반한 교양 과거시험을 7번 응시해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한학을 익혔을까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톤에서 박사를 받으면서 미국의 최고 교양과 접촉한 요것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인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부인을 통해서 유럽의 최고 교양인 최고 문화센터인 오스트리아와 맺어진 게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외교력,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로 나라를 만든 분 아닙니까? 외교로 나라를 지킨 분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야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빗나가도 항상 돌아오기는 합니다. 안경환이라는 사람, 인권위원장 사람, 이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생전에 시아누크를 만났대요. 시아누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나 오지명이나 수카르노 같은 사람은 전쟁을 하고 뭐 해가지고 독립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처럼 피 흘리지 않고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웠으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급이 다른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급이 다른 지도자.
세워놓고도 알아줍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아주 현란한 외교를 통해서 뭐 나중에 막 완전히 키딩필드가 됐지만 그 정도 외교로 그래서 인물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서 배운 게 많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일 많이 배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통해서 배우니까 그것은 거의 학자들이 별로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합스부르크 조선 동양 문화권의 최고 수준 그리고 미국의 최고 수준을 이분 한 몸에 통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만난 클라크 대장이라든지 벤프리드 대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척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미국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혼이 빠진 듯 들었다는 거예요. 스페일 바운드란 말을 썼어요. 혼이 빠진 듯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건국 과정 강의를 듣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존심을 뒷받침할 만한 동서양의 교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과거나 지금이나 영어를 가장 고급 영어를 썼고 가장 고급 문장을 남긴 사람입니다. 1950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우연히 찾아가지고 이거 정말 잘 썼다 해서 번역해서 올려놨는데요. 그 문장은 더구나 그 상황이 대구에 몰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순간에 쓴 문장인데 여유가 있고 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요. 미국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절대로 비굴하게 하지 제발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따위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장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전사자 통보를 받는데 미군 정사자 통보를 받을 때마다 저희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미군 부모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군 전사자 명단 보고를 받는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 미국인들은 미국인으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이랍니다.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세계 시민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중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합니다. 431석 중에 216석만 하면 되는데 그보다 수십 석 많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고 이게 탄핵 소추안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게 상원입니다. 상원의 3분의 2 의결로 파면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공화당에서 20명 정도 이탈하지 않는 한 탄핵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는 것만 해도 불중해죠. 미국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앤드류 존슨, 클린턴, 그 다음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이틀 전에 펠로시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바로 권력 남용이다. 지금 트럼프에게 걸린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권력 남용,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의 라이벌인 바이든 아들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 이거 권력 남용이다. 선거개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 조사를 하는데 의회를 방해했다. 의회 방해,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보낸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펠로시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썼더라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딱 팩트 체크를 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 6페이지 글 중에서 사실 왜곡과 거짓말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1등은 아마 트럼프일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1번씩 트위터를 날리는데 지금까지 거짓말 한 횟수를 종합을 해보면 한 15,000개 거짓말 대장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세 번째가 김정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왜 세 번째를 김정은이라고 하느냐?
비핵화 사기극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핵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중간에서 거짓말한 게 문제입니다. 그게 속고 나무가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죠. 김정은은 핵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하여 탄핵사. 그런데 오늘이 또 아주 의미 있는 날이더라고요. 오늘 일본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마카오 반환 20주년입니다. 마카오가 전에 어느 나라 식민지였는지 아세요? 마카오가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포르투갈이 저 동쪽으로 진출해서 근거지를 만든 게 인도의 고아, 그 다음에 여기인데, 말라카에도 좀 있을걸요? 말레이시아. 근데 마카오는 홍콩과 달리 조용하답니다. 그게 재밌더라고요. 일국이 양제인데, 그런데 홍콩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마카오는 왜 저리 조용하느냐 하면은 마카오 사람들이 생활이 편해졌답니다. 그전에는 이게 마피아들이 도박장 장악하려고 했는데 중국으로 딱 넘어간 다음에는 그게 딱 정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게 됐고, 이게 라스베가스를 능가하는 도박장으로 되는 바람에 지난 20년 동안 1인당 주민소득이 5배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카오가 지금 마카오를 독립국으로 생각하면 세계에서 1인당 주민소득, 국민소득 높은 걸로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들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홍콩은 옛날부터 영국 지배를 받았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법치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 같아요. 포르투갈 지배를 받은 마카오와 영국 지배를 받은 홍콩이 자유가 침해됐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에요.